어머니, 아버님 장례를 끝났으니까 상속회장 정리해야죠. 어머니 사시는 집 팔아서 저희 목 주세요. 그럼 나는 어디가 사니?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나 몰라라 하고 연락도 없더니 돈 필요할 때만 와서 이러는구나. 그거 나를 무시하는 거다. 집은 평생 피땀으로 지킨 마지막 버팀목이야. 언니, 엄마는 그럼 어디로 가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정리해도 되잖아요? 친정엄마였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자식 먼저 챙기는 게 맞죠. 아니면 법대로 가요. 어느 집안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이름은 선옥이에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살아왔고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늘 성실했고 저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기에 가정은 행복했어요. 저희 부부는 자식 잘 키우는 게 가장 큰 자랑이었지요. 아들 민호가 30 무렵 지혜라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서 와요. 우리 민호가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기뻐요.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말투, 겉보기엔 참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속 어딘가에는 이유 모를 묘한 기운이 스쳤어요. 고개를 숙일 땐 공손했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리며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돌아가고 나자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괜찮은 아이 같아. 우리 딸처럼 대해주자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준비를 앞두고 민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희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서요. 전세금이랑 여행 경비가 조금 걱정이에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빠듯하지만 아이들 시작인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죠. 전세금이랑 신혼여행비는 우리가 맡을게. 민호 얼굴에 꽃이 핀 듯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며칠 후 그 얘기를 전했더니 지혜가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분명 인사는 했는데 그 말이 입술 끝에서만 맴도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어요.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 미묘한 기운, 그게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래도 그땐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넘겼지요. 결혼식 날은 정말 화려했어요. 하객들이 빼곡히 들어차고 남편은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 하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저는 단상 아래에서 두 아이의 앞날이 순탄하길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민호와 지혜에게 용돈을 챙겨주며 말했지요.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서로 아끼며 살아야 한다. 민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저희 걱정 없어요. 다녀올게요. 신혼 초엔 자주 들렀어요. 주말이면 민호가 엄마, 찌개 끓였어요? 하고 웃으며 들어왔고 지혜도 제 반찬을 먹으며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며 젓가락을 놀렸지요. 설거지도 거들고 명절 제사도 빠짐없이 함께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참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구나 하고 안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혜의 말 한두 마디가 제 마음을 휘저었어요. 친정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친정부모님은 저희가 여행 가면 호텔도 잡아주시고 경비도 넉넉히 주시거든요. 라고 했을 때 듣는 이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귀에는 비교로 들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웃음으로 넘겼지요. 모임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지혜가 흘리듯 말했어요. 친정부모님은 준비를 워낙 잘해주셔서 늘 편하게 다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애써 웃었지만 저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이 되면
그 말들이 머릿속에 걸려 잊히질 않았어요. 전세 만기가 다가왔을 때도 그랬어요. 민호가 말했지요. 엄마, 이참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어떨까요? 지혜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남편이 망설이길래 제가 먼저 나섰어요. 그래, 우리 또 보태주자. 아이들이 자리 잡아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그렇게 적금을 깨서 못해줬어요. 지혜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짧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환한 고마움 대신 계산기 두드리는 냉기가 스쳤어요. 그럼에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우리 집정을 알게 되리라. 가족이란 서로의 다름을 품으며 더 넓어지는 그릇이라고. 남편은 늘 말했지요. 좋은 날이 올 거야. 기다리자. 그 말에 힘입어 저는 여전히 김치를 담그고 밥상을 차리며 아이들 입맛을 맞추려 애썼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 그림자가 점점 자라나 파도를 몰고 올 거라곤 그땐 아직 몰랐지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평범한 아침이었고 남편은 가게 들렀다가 은행 좀 다녀올게. 하며 문을 나섰어요. 평소처럼 잔잔한 하루가 이어지리라 믿었지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낯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시니까 큰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핏기가 가셨지요. 저는 전화를 붙잡은 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제야 상대는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라고 짧게 덧붙였어요. 손에 들린 수화기가 식은 쇠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호흡이 가빠져 공기가 모자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대.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한다. 수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로 가면 돼요?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불빛이 제 눈앞을 삼켜버렸어요. 하얀 천막 안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다리가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 말은 바늘처럼 제 귀를 찌르더니 곧 심장을 꿰뚫었어요. 저는 의사 앞에서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어요. 그 순간 민호와 지혜가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민호가 제 어깨를 붙잡고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혜는 눈을 크게 뜨고 침묵으로 서 있었고 저는 그저 눈앞이 아득해져 멍하니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장례식은 정신없이 치렀어요. 이웃들이 조문을 오고 친척들이 와서 도와줬지만 제 마음은 돌덩이 같았어요. 흰 국화 향이 코를 메우고 곡소리가 가득했지만 저는 끝내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울 수 있다면 나았을 텐데 그 순간 제 눈은 메말라 있었어요. 빈소에서 민호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힘내세요. 아버지 뜻대로 저희가 잘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지만 지혜는 옆에서 시선을 피한 채 짧게 인사만 했어요.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그저 장례를 마치는 게 급했어요. 3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의 자리,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지요. 가만히 앉아 있자니 바람 소리조차 허전했어요. 저녁 무렵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저희도 자주 올게요.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아이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었어요. 처음 몇 주는 민호와 지혜가 함께 찾아왔어요.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제 곁을 지켜주는 듯 했지요. 그런데 점점 핑곗거리가 늘어갔어요. 엄마, 회사 일이 많아서 이번 주는 힘들겠어요. 어머니, 주말에 약속이 생겨서 다음에 찾아뵐게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내려놓기 일쑤였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오늘은 아이들 올까 하며 웃곤 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답 없는 시간을 채워야 했어요. 밥상을 차려도 젓가락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김치 냄새마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조문 후에도 힘내세요 하고 다정히 말을 건넸지만 집에 돌아오면 정적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그 말이 제 가슴에서 돌덩이처럼 굴러내렸어요. 그 후로 민호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대신했고 지혜는 더더욱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림에 지쳐 전화를 걸어도 엄마, 다음에 갈게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자리는 슬픔만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의 발걸음까지 함께 데려가 버린 듯 했어요. 저는 매일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 없으니 집이 텅 비었어. 아이들이 곁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변해가네. 그 말을 하고 나면 눈물이 한참 동안 흐르고는 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빈자리를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었지요. 사람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잠시라도 허전한 마음이 달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체면을 산산이 부숴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며느리 지혜였어요. 설날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였어요. 제사 준비로 부엌이 분주했고 저는 소매를 걷고 국을 휘저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 건 저희 사정이 아니죠? 저희도 살림이 있고 바쁘잖아요.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친척들의 숟가락이 멈추고 서로 눈치만 보았어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매서운 바람처럼 퍼져나가 제 얼굴을 후려쳤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귓불까지 달아올랐지요. 사촌 형님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무심한가 봐요. 어머니 속상하시겠네. 저는 급히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애들이 워낙 바쁘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는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체면 때문에 꾹 눌러 담아야 했지요. 그 자리에 있던 수빈이 눈치를 살피며 제 옆에 와 앉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엄마, 너무 마음에 담지 마요. 그냥 흘려들으세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내 속을 더 아프게 찔렀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야 하는 내 모습이 비참했지요. 며칠 후 또 다른 상처가 찾아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민호와 지혜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엔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저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집 정리해서 오빠 목 챙겨야죠. 괜히 시간 끌면 손해예요. 그 목소리엔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차갑고 얄미운 기운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지요.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데 너무 서두르는 건. 지혜가 곧장 말을 끊었어요. 왜 망설여요? 우리도 생활해야죠. 오빠 몫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귓가에 그대로 박혔어요. 집 정리, 목 챙겨야죠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지요. 저는 손에 쥔 바늘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집이란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곳인데 그걸 돈으로만 환산에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때 마침 수빈이 안방에서 나오다가 그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저를 보며 꾹 참았어요. 말하면 싸움이 날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수빈아, 그냥 모른 척하자. 엄마는 괜찮아. 수빈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괜찮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도 참으세요?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며느린데, 내가 참아야지.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가슴이 타는 듯 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무시당한 기억, 집을 팔아야 한다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돌덩이처럼 굴러다녔어요. 자존심은 무너지고 저는 점점 벽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체면이 이렇게 쉽게 짓밟힐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혜가 무례하게 굴 수 있었을까? 아마 감히 못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더 서러웠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단지 생활의 빈틈이 아니라 제 권위와 존엄까지 함께 사라져버린 자리였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 떠난 뒤로 집안이 이렇게 흔들리네요. 나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를 짓밟아요. 그래도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지켜줬을 텐데. 그 말을 하면서 결국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은 끝내 멈추지 않았고 새벽녘까지 방 안에 흐느낌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혜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처음엔 은근히 말로 압박을 하더니 이제는 행동으로까지 나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복도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지혜였지요. 두 팔을 꼬고 서 있는 얼굴엔 이미 불만과 불쾌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제 상속재산을 정리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실 거예요? 시간 끌면 손해만 커져요. 집 정리해서 저희 목 빨리 주세요. 그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지나가던 이웃이 제 얼굴을 힐끔거리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라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제 팔을 잡으며 막아섰어요. 어머니, 도망치지 마세요. 혼자 저 넓은 집에서 뭐 하시려고요? 집값 떨어지면 우리 다 손해예요. 이기적인 거 아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겨우 대답했어요. 지혜야, 제발 그만 좀 해라. 이 집은 내 아버지랑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거야. 나한텐 단순한 집이 아니야. 이 집을 정리하면 나는 어디 가서 사니? 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감동은 감동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우리도 살아야죠. 저희는 대출 허덕이고 애들 학원비에 치여 살아요. 어머니 혼자 감동에 매여 있으면 저희가 피해를 본다고요. 그 순간 위층에서 내려오던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부끄러워 얼굴을 돌리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문을 닫자마자 따라 들어오더니 지혜의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 목 안 챙겨오시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괜히 시간 끌다간 다 손해본다고요.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문고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공포와 수치가 한꺼번에 몰려와 숨조차 막혔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빈이 뛰어들어왔어요. 마침 오던 길에 집 앞에서 지혜의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수빈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지요. 언니,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가씨도 알잖아. 집 정리해야 우리 오빠 목 챙기지. 괜히 시간 끌면 손해야. 아가씨도 얼른 아가씨 목 챙겨야지. 수빈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어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요?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오빠 목 챙기면 되잖아요. 왜 지금부터 엄마를 들볼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혜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목소리는 더 높아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우리도 생활이 걸려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수빈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어요. 책임은 못 져도 엄마 옆은 내가 지켜요. 엄마를 이렇게 모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애써 목소리를 냈어요. 그만해라. 제발 그만하자.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금 집 팔아서 목 나눠주는 게 가장 현명해요. 저희도 대출 갚아야 하고 애들 일리로 생각해야죠. 수빈은 더 크게 맞받아쳤어요. 엄마도 미래가 있어요. 왜 엄마 인생은 계산해서 빼요? 왜 엄마를 희생만 하게 만들어요?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지혜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어머니는 욕심만 많으세요.
혼자 저 큰 집 차지하고 살잖아요. 수빈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 대답했어요. 욕심은 언니 쪽이죠. 엄마는 평생 우리 위에 희생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 몫을 달라고 들이대요? 그럼 엄마는 아빠와 사시던 정들었던 집을 그냥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울음이 북받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자기 말만 쏟아내며 더 크게 싸우고 있었어요. 제 집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된 듯 했어요. 그때 현관 밖에서 또 다른 이웃들이 웅성거렸어요. 아이고 또 싸우네. 불쌍하다.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말들이 제 귀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수치심과 서러움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어요. 지혜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할 집이에요. 그걸 지금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더 늦기 전에 결정하세요. 수빈이 그 말에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엄마가 살아 계시잖아요. 엄마가 살아있는데 왜 엄마 집을 언니가 함부로 말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을 막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지고 눈물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갈등은 이제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요. 지혜는 행동으로 나섰고 수빈은 정면으로 맞섰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더는 이대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혜는 동네방네 제 흉을 보고 다녔습니다. 슈퍼에 들르면 주인이 괜히 제 눈치를 보고 시장에 가면 이웃들이 모르는 척하면서도 저를 흘끗거렸습니다. 하루는 건너편에 사는 밥 아줌마가 제 앞을 가로막고 물었지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자기 몫을 안 준다고 힘들어하시던데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손에 쥔 장바구니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지혜는 태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흰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가 욕심을 부리셔서 집을 안 파세요. 남편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이 퍼져나가자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지혜의 전화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더 늦으면 손해예요. 지금 파셔야 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루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쿵쾅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이웃들의 시선이, 밤에는 지혜의 목소리가 저를 옥죄었지요. 결국 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지요. 수빈은 두 손을 잡고 엄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던 날, 제 발걸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고 제 삶의 버팀목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어요. 그렇게 집은 팔렸고 저는 낯선 동네의 허름한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 하나 달린 방 2칸,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욕실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짐을 풀며 벽에 손을 얹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초라해졌어. 남편의 영정을 꺼내 품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돈을 받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 앞에서는 어머니, 덕분에 손 좀 돌리겠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며칠 뒤 SNS에 올라온 사진 속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유럽 여행 가는 길 효도 여행 떠나요. 사진 속 지혜는 공항 면세점에서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올린 사진에서는 친정엄마와 나란히 앉아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돈은 내 친정엄가 쓰라고 준 돈이 아닌데. 제 독백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빈이 화면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원래 그래요. 애들 교육에 쓴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친정엄마와 자기 만족에 쓰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돈 받아서 명품만 산다더라. 어머니는 월세방에서 고생하시는데 며느리는 여행이라니 참 세상 불공평하다. 그 말들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가는 길에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등을 찌르는 듯했지요. 밤이면 좁은 방 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약했어. 끝까지 버텼어야 했는데 결국 이 꼴이야. 눈물이 베개를 적셔 새벽마다 흠뻑 젖었습니다. 수빈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희생한 거예요. 언니는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고, 오빠도 막지 못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무함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애들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해요. 라고 떠들었지만 받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정작 그 돈은 여행과 명품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이들 문제는 그대로였고 저만 초라한 월세집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골목에 바람이 스산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제게 남은 건 낡은 가구 몇 개와 수빈의 따뜻한 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도 잃고 체면도 잃고 결국 작은 월세집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었고 지혜의 민낯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월세집으로 옮긴 뒤 저는 매일 서류 상자를 정리했어요. 남편이 남긴 봉투가 군데군데 있었고 낡은 파일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하루는 납부 확인서 묶음을 넘기다가 두꺼운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어요. 봉투 앞면에는 제 이름과 함께 보험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자 굵은 활자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망보험금 수령 안내서였어요. 보험사 명의의 공문에는 지급액 5억 원, 수익자 김선옥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저절로 얼어붙었어요. 숨이 가빠져 작은 방 공기가 갑자기 좁아졌어요. 남편이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준비를 해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목이 꽉 막혔어요. 사진틀 속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 여기 있네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행정 절차는 놀라울 만큼 간단했어요. 보험사에 찾아가 서류와 신분 확인을 마치고 지정 계좌로 지급이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일을 마치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제 마음의 나침반부터 세워야 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큰 글씨로 적었어요. 내 노후, 수빈의 안전, 빚 없음. 남편이 제게 건넨 마지막 우산이 분명했어요. 며칠 뒤 계좌에 입금 알림이 떴어요. 통장 잔액을 오래 바라보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이 돈은 흔들리는 마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돈은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기둥이에요. 저는 은행에서 정기 예금을 상담했고 생활비와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수빈에게는 조심스레 알렸어요. 수빈아, 엄마한테 큰 돈이 들어왔어. 수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이제 좀 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사하려는 마음은 없어. 살아갈 안전만 챙기면 돼. 내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도 일정 부분 미리 마련해 둘 거야. 수빈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번엔 그 돈 꼭 지켜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아요. 소식은 금방 새어 나갔어요. 어느 저녁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호와 지혜가 서 있었어요. 지혜의 입꼬리는 날카롭게 올라가 있었어요. 민호의 눈빛은 초조했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해요. 저는 조용히 차를 끓였어요. 거실의 작은 테이블에 셋이 마주 앉았어요. 먼저 민호가 어색하게 기침을 했어요. 엄마한테 큰 돈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버지가 남겨둔 보험금이야. 지혜가 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금액이 꽤 된다던데 맞나요?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맞아. 지혜의 눈빛에 계산이 빠르게 오갔어요. 그럼 이제 정리해야죠. 지난번 몫도 그렇고 이번에는 말끔히 나누면 돼요. 공평하게 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생각 없어. 공기가 곧장 딱딱해졌어요. 민호가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어요. 엄마, 우리 사정 알잖아요. 대출이 많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지혜가 말을 이어붙였어요. 어머니 혼자만 편하면 다인가요? 현실을 좀 보세요. 지난번엔 집을 고듯하더니 이제는 돈을 움켜쥐네요. 저는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 돈은 내 노후와 내 딸을 위해 쓸 거야. 집이야 아들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 팔아서 준 거지. 이 보험금은 수익자가 김선욱이야. 너희들한테는 1원 한 푼 권리가 없어. 지혜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딸만 자식이에요? 오빠는 뭐가 되나요? 원래 부모 돈은 자식에게 도는 거예요. 어머니가 쓰실 나이는 이미 지났어요. 말끝이 독침처럼 날아왔어요. 수치와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 조심해.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게 되진 않아. 남편이 선택한 수익자는 나였어. 이 돈은 내 거야. 민호가 난감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봤어요. 엄마, 조금만 도와줘요. 잠깐 숨만 돌리면 돼요. 지혜는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뭘 도와줘요예요? 당연히 자식한테도 줘야죠. 평생 우리가 시부모님을 챙겼잖아요. 공평하게 나누자고요. 저는 손을 포개고 고개를 들었어요. 집 한 돈으로 대출금 갚고 학원비 한다더니 그 돈으로 친정엄마와 해외여행에 명품 쇼핑에 아주 흥청망청 썼지? 이번에도 그러라고 줘야 되겠니? 지혜의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이기적이네요. 어머니가 욕심을 내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법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어요. 법을 말한다면 더 분명하지. 이건 상속이 아니라 보험금이야. 수익자는 나다. 누구의 몫도 아니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 지혜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어요. 힘들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자식 힘든데 팔짱만 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의자를 당겨 자세를 곧게 세웠어요. 힘들다고? 해외여행 다니나 힘들구나. 이제 오늘로 그만해. 더는 이 문제로 내 집 문을 두드리지 마. 내가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경고장이야. 이후에 소란을 피우면 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옮길 거야. 지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내치네요.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찻잔을 탁자 한가운데로 모았어요. 후회는 이미 충분했어. 집을 잃었을 때 끝났어. 오늘은 내가 내 삶을 고르는 날이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 거라. 문밖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추는 기척이 들렸어요. 아마 이웃이 숨을 죽이고 있었겠지요. 저는 그 소리까지 다 들리도록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돈은 내 노후와 내 딸을 위해 쓰겠어. 너희는 전세금을 2번이나 보태줬잖니? 수빈이한테는 한 푼도 준 적 없다.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레 제게 인사를 했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끝났어. 너희가 문을 나가면 이 대화도 끝나. 문이 닫히자 방 안에 남은 것은 깊은 정적뿐이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내 노후, 수빈의 안전, 빚 없음. 세 줄을 다시 써 내려가며 제 운명을 제 손으로 붙잡는 감각을 확인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초를 켜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여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요. 당신이 남긴 우산으로 비를 피하겠어요. 그리고 수빈의 길을 열어줄게요. 촛불이 작게 흔들리며 대답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서늘한 공기를 들이켰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두려움보다 결심이 컸어요. 저는 휴대폰의 차단 목록을 손보았어요. 지혜의 번호를 차단에 올렸어요. 민호의 번호도 남겼어요. 마지막 기대가 아니라 마지막 예의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에서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은 은행에 들러 예금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할 거예요. 의료비 특약도 챙겨둘 거예요. 저는 나침반을 다시 쥐었어요. 이제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보험금 이야기를 끝낸 지 며칠 지났어요. 문 앞에서 초인종이
길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혜가 서 있었어요. 눈이 붓고 얼굴에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번만 봐주세요.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쏟아져 발등을 적셨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가슴은 요동쳤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일어나. 더는 이야기할 게 없어. 지혜가 제 치마 자락을 붙들었어요. 제가 너무 급했어요.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삶을 내가 지켜.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질 거야. 이제 너희 도움은 필요 없다. 지혜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등을 돌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문 쪽을 가리켰어요. 돌아가. 스스로 살아야지. 그게 너희 몫이야. 지혜가 일어섰어요. 눈물로 번진 얼굴에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결심은 슬픔보다 단단했어요. 그날 밤 늦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창틀 사이로 발걸음이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민호였어요.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용서해줘. 엄마 없으면 나 끝이야. 말끝이 갈라졌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었어요. 술 냄새가 얼굴을 때렸어요. 돌아가. 내일 정신 차리고 다시 이야기해. 민호가 문틀에 기대 울었어요. 엄마는 나를 버렸어. 나는 잘못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이야. 복도 불이 켜졌어요.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또야. 부끄럽다. 수근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문을 더 닫았어요. 민호야. 지금은 안 돼. 이 밤에 이웃에게 민폐야.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엄마, 한 번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나는 내 결정을 지켜. 돌아가. 경비원이 올라왔어요. 민호가 비틀거리며 내려갔어요. 복도에 남은 것은 축축한 기운뿐이었어요.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촬영하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대로라면 민호가 더 망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틈으로 짧게 말했어요. 그만해. 내 체면부터 지켜.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한마디가 스스로에게도 들리는 경고였어요. 나는 내 체면도 지켜야 했어요. 저는 문고리에 이마를 댔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에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지혜의 친정집이었어요. 받자마자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도. 지혜가 울면서 왔어요. 무릎을 꿇고 빌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봐도 이번 일은 지혜가 잘못했네. 내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우리 집도 도와줄 수가 없네. 소화기 너머로 고요가 흘렀어요. 지혜의 흐느낌이 작게 들렸어요. 엄마가 도와줘야지. 친정엄마의 말이 이어졌어요. 이제부터 내가 감당해. 내 선택의 대가야. 다시는 그 집 문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고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늦었지만 당연한 균형이었어요. 저녁에 수빈이 왔어요. 작은 테이블에 따뜻한 차를 올렸어요. 엄마, 오늘은 표정이 편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심이 서면 마음이 가벼워져. 다만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법이 필요해. 수빈이 노트를 펼쳤어요. 자금 계획부터 정리하자. 응급비, 생활비, 장기 예금, 그리고 내 결혼 준비. 저는 볼펜을 들었어요. 응급비는 6달치로 잡자. 생활비는 공제 가능한 카드로 묶자. 장기 예금은 분산하자. 내 결혼 준비는 단계별로 나누자. 수빈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자신 있어졌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일부는 내 통장에 넣자. 전세 보증금 적립을 시작해. 수빈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엄마 몫이 먼저야. 병원비, 보험, 주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계획을 잡았어. 의료비 보완, 장기 요양 대비. 수빈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엄마 스스로 잘 서 있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함이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밤이 깊어질 때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어요.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낯선 고요가 낯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는 소모가 아니라 수학이었어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향해 속삭였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 당신이 남긴 우산으로 내 길을 지켜. 촛불이 작게 떨렸어요. 내일은 은행에 들러 예금과 보험을 점검할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의료비 감면 서류를 확인할 거예요. 계획은 선명했고 마음은 고요했어요. 문득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그 아들 또 울었대. 어머니는 강하시더라. 수군거림이 칼이 아닌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밤바람이 희미한 냄새를 실어왔어요. 초가을의 냄새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는 내 편이 되어라. 내 삶아. 눈을 감았어요. 숨이 고르게 이어졌어요.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텐드를 끄고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마음은 앞으로만 열려 있었어요. 문을 닫고 난 뒤 거실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복도에 남은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자 심장이 평온을 되찾았어요. 저는 스탠드를 끄고 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제 인생의 방향을 제가 정한 날이어요. 더는 과거의 무게에 끌려가지 않겠어요. 아침이 지나자 초인종이 조심스레 울렸어요. 수빈이 먼저 나가 확인했어요. 같은 층 이웃이었어요. 어젯밤에 많이 시끄러웠지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이웃이 난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만 어머니가 너무 마음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거예요. 응원해요. 그 한마디가 기운이 되었어요. 낮이 되자 민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죄송해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저는 길게 답하지 않았어요. 내 삶을 책임져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전송을 누르고 폰을 내려놓자 손끝이 덜 떨렸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끝났어요. 내가 나로 서요. 해가 기울 무렵 다시 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중한 호출이었어요. 문을 열자 민호와 지혜가 서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마라. 할 말은 문에서 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게 자식은 수빈뿐이야. 더는 여기 오지 마라. 내 인생에 너희들의 몫은 없어. 지혜가 눈을 치켜 올렸어요. 정말 냉정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냉정하지 않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뿐이야. 문이 닫히자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가슴은 가벼웠어요. 끊어야 할 끈을 끊었기 때문이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나는 오늘 나로 살았어요. 수빈은 말했어요. 나는 오늘 엄마의 편으로 살았어요. 저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얹고 김을 찢어 올렸어요. 행복이 별거야. 둘이서 씩 웃고 먹으면 충분해. 식사 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제가 새로웠어요. 눈 밑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래층 현관에서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요즘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이제는 괜찮아요. 잘 지낼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종이 딩동 울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짧은 인사가 내일을 밝히는 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빈과 작은 계약을 더 맺었어요. 주 2회 운동, 주 1회 봉사, 월 1회 소풍. 우리는 약속했어요. 아프면 바로 말하기.
서운하면 바로 말하기. 돈과 마음은 투명하기. 해질녘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겹쳐보았어요. 수빈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행복해지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